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이렇게 완치된 사람이 치료 중인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이 계속 확인되면서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완치자 50%, 그러니까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고 해외 유입 사례나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완치자가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기 지금 완치자로 나가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은 초반기에 신천지에서 감염이 되었던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요 추이가 조금 지나가면서 일반 그 전국적으로 완치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자가 50%가 넘어서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좋은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 치사율, 치명률이라고 하죠. 80대에서 이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고령자, 기저질환자에게 말라리아제를 조기 투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20, 30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치사율이 좀 적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위험, 연세 또 기저질환자들이 좀 더 사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그런 경과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생활에 좀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의 사망률이 많다는 것이 그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행동의 반경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위험이 좀 더 커지는 건 맞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말라리아 제제를 직접적으로 고령자한테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방안이 없는 상태의 치료제로 쓰는 것은 이제 지금 다른 동남아시아나 또 중국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예방적인 목적의 것은 지금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항말라리아제를 가지고 임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기다려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이 항말라리아제를 기반으로 한 신약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 치료제, 백신이 언제쯤이면 개발이 될까 그 여부입니다. 이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가요? 신약이 개발돼서 승인받고 일반인한테 쓰이기 이전에는 네.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연구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 실제적으로 질병에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있는 사람하고 그 중에서 신약을 치료받은 사람, 치료받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크게 난다 하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나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인 것 같고요. 그런 단계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부작용, 특히 항말라리아제 같은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네. 시력에 장애가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간질 같은 내전증의 그런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고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빈도 이런 것들을 모두 비교하고 시행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제로 쓰는 것은 조금 더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초이스가 없을 때에는 다르지만 예방적으로 쓰는 것은 조금 좀 더 경과를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긴급 감염병 사태나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조금 더 이런 치료제의 그 단계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행정적인 부분하고 또 네. 의학적인 영역하고 이제 같이 논의가 되면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한 치사율이 얼마나 좀 더 증가하는가 아니면 조정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완치율이 50%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 완치 후에 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원의 한 일가족이 완치 후에 다시 재발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경우를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형형의 재감염으로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회복기에 있는 상태의 항체를 검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검사를 해봐야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 그게 나은 상태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변형이 생기기에는 조금 시간들이 다 짧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경우들이 이제 한 4, 5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장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생겼다면 새로운 변형이 생겼다고 변형에 의해서 재감염이 됐다고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남아있는 RNA, 그러니까 활성이 떨어진 RNA들이 검출되는 거라던가, 이제 흔히 죽은 바이러스라고들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제 RNA가 굉장히 적은 양 발현되고 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그것들이 재활성화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더 적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라고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재확진의 최초 사례였던 이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몸에서 이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게 이제 바이러스 조금 이제 자기 이 활성을 못하는 것들이 어쨌든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감별해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증폭시키면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에서는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이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워낙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 영아 치료, 기존의 성인이나 이 노약자분들을 위한 치료와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라고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대중적인 치료를 하는 게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영아인 경우에는 조금 호흡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혈압이나 생체 징후가 조금 더 급속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만 치료하는 방침은 기본적으로 성인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CJ E&M 사옥에서 또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옥 전체가 폐쇄가 됐는데 사실 방송국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도 잦고 출장도 잦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방역 방법으로 꼽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면 사실은 내부에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그랬다면 한 사람한테 그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생겼을 거예요. 마치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네. 예, 그리고 이제 방송국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환기가 그렇게 잘 되기가 어려운 공간에 있다는 게 조금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서는 내부에서 무슨 기본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거가 원인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성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깥 사람들과 만나시는 때 또 회의하실 때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구의 이 확진자 상황도 살펴보면 이 대실 요양병원에 이어서 이제 제2미주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이렇게 폐쇄된 약간 병동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감염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처음 시발점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분들은 사실은 이제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마스크 쓰기 이런 것도 어려운 데다가 그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잘 못 지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쓰시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키기가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게 컨트롤이 좀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건물의 구조상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외부와 어떤 그
장애물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기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구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이 외부에서 뭔가가 온다면 그 전부 확 퍼지기가 쉬워서 바이러스 양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환기하는 그런 시설이 이제 내부 환기 말고 이제 외부와 접촉되어 있는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환기하시는 시설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정신병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자꾸 생길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서 그 내부에 계시는 곳에 대한 그런 검토 이런 것들을 아마 행정부에서 한번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환자를 돌보다가 이 감염된 의료원이 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1명에 이른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또 위중하다고 하고 이렇게 환자와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일선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있는 이 의료인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태리에서도 많은 의료인들이 지금 다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그런 기본 수칙을 몰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안 지켜지는 순간이 중간중간 에러로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워낙 바이러스 양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순간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바이러스 양에 대해서도 좀 더 걸리기 쉬운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기본 수칙 지키는 거 이외에는 이분들의 휴식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생활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면역을 생각을 하면 물론 젊은 사람들은 먹는 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돌아갈 수 있고요. 운동은 뭐 거기에서의 활동이 무거운 거를 쥐고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도구 자체가 좀 보통 때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조금 불안한 거 그리고 지치면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혈관 상태가 나빠지는 거 그리고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지키고 휴식 시간을 조금 잘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진 분들도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잘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어제 105명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0시 기준 총 9,583명 확진이 된 건데 이틀 전 확진자 추가 수위는 14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 확진자 수를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나 뭐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일어나면서 세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유입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여기서 좀 오락가락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체 수준에 닿으면 다시 이전처럼 한 두 자릿수 중반이나 이렇게 좀 경과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공항 검역 과정에서 또 입국자 중에서 20명 정도,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실제로 뭐 검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 목소리도 있고 내일부터 이제 발열 37.5도 이상이면 비행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더 강화된 조치가 나와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이 오셔서 자가격리 과정을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 과정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준수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 감염에 의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건강 상태는. 그러나 이제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신 지금 같은 경우도 증상이 그렇게 미미한데 네. 확진이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심하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인 상태가 좀 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에서 이렇게 확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가격리 그런 것을 잘 지키시면서 증상이 나중에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이전에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이 위중한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증상자 입국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일 텐데 네. 아무래도 뭐 자가격리 지침 같은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고 네. 방역 당국에서도 이 자가격리 위반 시에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엄격하게 이 자가격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 이 구로와 전북 무안에 위치한 이 교회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뭐 구로 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직접적으로 컨택을 안 했어도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감염원으로서. 근데 지금은 가장 위험이 높은 한 세 집단에 속하는 종교 집단에서의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그 과정에 감염원에 노출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두 집단 모두 그 이후에 이 컨택하신 분들은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자가격리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종교 활동 자체에 이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때 이동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건 조금 좀 경솔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또 사망자가 8명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총 152명이 됐습니다. 한편 계약 연기 여부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4월 6일 계약을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온라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계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나 이런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이 곳에서는 우선 온라인 교육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초중고 학생일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두 자릿수 중에서도 50명 이하로 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또 증가와 감소를 좀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서 150명 부근에까지 올라가는 상태라서 계약을 그냥 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그 계약을 미룰 것이냐 하는 이슈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생각에 금방 두 자릿수의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방안들 중에서 네. 일부 확진자가 없는데 이 시도별로 소수의 학교만 처음 열기 시작하는 방안도,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없는 걸 전체를 다 연다기보다는 이 시험적으로 차등 계약. 시도를 해봐서 그런 거의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거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긴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그 이론적인 뒷받침에 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전체를 다 연다든가 확진자가 안 나온 데는 전수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이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위험성도 감당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시범적으로 마치 이제 저희가 무슨 국가적인 보건 사업의 시범 사업을 하듯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조금 적을 것 같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건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계약이
벌써 세 차례나 미뤄졌기 때문에 네. 이 학부모들의 이런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돌봐야 하고 또 맞벌이 가정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흔히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네. 이 마음의 방역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가장 힘드신 두 그룹이라고 하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하나는 집에서 계속 남편과 자제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시고 계시는 부인들도 이제 그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도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코로나에 걸린 것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그렇죠. 그로 인한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누구의 책임이 아니며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당연히 불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우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짜증을 내니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당연하게 서로 어루만져야 될 부분이고요. 가족에서 특히나 근데 가정에서는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가장 짜증스럽기 쉽지만 네. 가급적 같이 평상시 안 했던 것을 같이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가급적 말 한마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다든가 지금은 말 때문에 그러니까 큰 코로나와 관련된 거는 국가적인 난국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같이 합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누구나 다 네. 큰 일은. 그런데 사소한 거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안 해도 괜찮겠지 뭐 그런 말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네.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한마디 한마디로 굉장히 큰 상처를 주기가 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행동하시는 거 이런 거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이 우리 네. 모두의 이 건강이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어루만져주는 자세가 네. 서로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